한상희 연구원 모시고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미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금리 상승과 성장주의 주가 모멘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금리 상승과 성장주의 주가 모멘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요 질문을 제가 좀 보고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금리가 하락하면 성장주가 좋고 금리가 올라가면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가 좋다라는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불변의 법칙인 것처럼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장기적인 주가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금리하고 뭐 성장주가 그렇게 꼭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사실 오른다는 거는 경기가 아주 좋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게 성장주로 인해서 좋다면 오히려 성장주가 좋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성장주가 나쁘고 금리가 떨어지면 좋다라고 하는 건 조금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대신 논리적으로는 사실 금리가 오를 때 조금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고 그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쓰는 게 할인율인데 이 할인율은 결국은 금리의 함수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디스카운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래 이익을 가지고 매매하는 성장주는 더 주가가 빠질 수는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JWC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자, 하반기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서 경기 민감주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이제 러셀 2000에 포함된 종목이나 이제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에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 중 어떤 성격이 강한지 그리고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서 어떤 성격이 강한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러셀 2000을 추종한 ETF이기 때문에 이 러셀 2000은 그 러셀은 총 3,000개 종목으로 보통 인덱스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1,000개가 러셀 1000이고요. 가장 작은 2,000개가 러셀 2000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러셀 2000 ETF라 함은 러셀 인덱스에서 작은 종목을 추종하는 결국 ETF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작은 종목 안에는 당연히 성장주도 있고 방어주도 있고 경기 민감주도 있고 가치주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러셀 2000 ETF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어떤 스타일을 갖는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로만 보면 이게 중소형주잖아요. 러셀 2000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른 대형 시장을 추종하는 ETF에 비해서는 훨씬 클 거고요. 그리고 움직임으로는 예를 들어 성장주가 강한데 그 성장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좀 중소형주 성장주가 움직이는 그림에서 나온다면 이럴 땐 러셀이 좋을 거. 예를 들어 올해 2월 달에 중소형주 급락하기 전에 작년 뭐 한 5, 6월부터 올랐던 장처럼 중소형 성장주가 이끌 때는 다 러셀도 그걸 따라갈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또 반대 역할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MS 캉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예전 4월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제 5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은 그대로이신가요? 네, 인플레이션 6월, 그러니까 이 PC는 5월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 일반 물가 상승률이 지금 5.4%로 나왔습니다. 그 5.4%라는 숫자를 보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에너지 가격.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이제 또 운송료까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25% 올랐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물가에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말이 나오는 중고차, 트럭, 자동차 이런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물가 상승률이 뭐 급격히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텐데 일단 물가 상승률 자체는 어느 정도 고점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에너지 가격인데요. 에너지 가격은 결국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유가가 결국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데 유가가 앞으로 오르든 내리든 그건 뭐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작년 하반기의 유가가 작년 상반기보다 워낙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유가가 유지만 되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YOY가 떨어지고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상반기보다는 유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을 내리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어떤 내구 소비재냐면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내구 소비재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 진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집값의 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랜저는 그 정도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혁신이 있으면서 더 좋은 차가 나오면서 가격이 빠지는 게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 중고차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6월달 5.4%였고 아까 말씀하신 PC는 5월에 3.9%였는데 이게 다시 뭐 2%로 바로 빠질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 퍼센트의 고점은 6월, 뭐 7월 언저리에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평택 얼음조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장단기 금리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은행이 좀 유망해 보이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은행 업종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썼던 자료이고요.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전망을 얘기하면서 이제 좀 뺐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되게 맞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급격하게 다시 또 빠졌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얘기를 드리는 사람이지 매크로를 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사실 언제부터 확대가 됐었냐면 작년 3월부터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언제였냐면 장단기 금리차의 고점이 올해 2월이었어요. 그럼 그럼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였냐? 주가는 작년 그래서 이미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미 금융주가 랠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것을 주가가 반영하지 못할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게 주가가 반영을 한 거고요.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 금리차가 분명히 다시 확대가 될 텐데 그건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고 최근에 그리고 단기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이 반작용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확대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저는 제 생각에 주가에 벌써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각을 좀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가에는 절대로 알려진 뉴스가 반영되지 않고요. 주가는 항상 변화율 또는 상대적인 변화율 함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확대되면 은행주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시장 대비 은행주를 봤을 땐 어떠냐면 성장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가 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JWL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경기 민감주, 그 중에서도 은행주의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시티가 예대 마진 수혜주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상황이 달라진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기관분들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최근에 의견을 한두어 달 전에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좋아진다라고 믿으면 시티가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순이자 수익 비중이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중에서 시티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대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논리로 은행 주식을 사면 당연히 시티를 선택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제가 왜 의견을 바꿨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6월 달에 FOMC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FOMC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과 지급 준비금 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 지금 물론 0%긴 하지만 지급 준비금만큼 맡겨야 되는데 그거보다 많이 맡기면 페드에서 이자를 줍니다. 그 이자율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전 세계에서 신용도가 제일 좋은 은행이 페드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은행은 없죠. 한국은행보다도 훨씬 좋죠. 신용도가 제일 좋은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것과 경쟁하는 단기물은 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논리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페드의 이 금리가 올라가자마자 바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기 금리가 올라갔고요. 이건 페드가 결정하는 거죠. 장기 금리는 어땠냐? 페드에서 분명히 되게 좀 매파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GDP 성장률도 올리고 인플레이션 성장률도 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장기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봤는데 이게 또 미리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특히 채권 투자자들은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채권을 팔거나 뭐 숏을 하거나 비중을 줄여놓거나 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이벤트가 딱 벌어지고 나면 그 투자를 했던 분들은 어찌됐건 그걸 되돌리는 트레이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의 수요는 늘어나고요. 그걸 바꿔야 되니까. 반대로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채권 좀 공급이 적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서 채권 금리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물론 다시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장단기 금리 차의 피크가 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대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지난주에 대부분 실적을 큰 은행들 발표를 했는데 다 말씀하시는 게 이제 드디어 예대 마진이 좀 바닥을 찍은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대출에 대한 수요도 느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조금씩은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피크치고 떨어진다는 게 시장에서 느껴지면 실제 실적이 좋아도 반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주 산업을 봤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수주가 안 된다. 이러면 주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고요. WWK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자, 앞서 드린 질문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있을 금융주의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이슈, 향후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주의 수혜에 대해서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요것도 되게 요번에 되게 금융 질문이 많아서 제가 좀 연달아 배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해요. 뭐냐, 알려진 뉴스는 주가에 좀 반영이 덜 된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뉴스에 배당하고 자사주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되게 새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배당은 이미 작년 6월, 5월부터 작년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5월, 6월부터 페드에서 전년도만큼 배당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도.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에 페드에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해 줬습니다. 거의 뭐 한 7개월 전이죠. 그러면서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가 1분기부터 이미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뉴스가 새롭지가 않은 거죠. 이미 다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JP모건이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시티든 자사주랑 배당을 합치면 연 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이죠. 이게 뭐 쉽게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절대 주가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주식의 선호도를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보다는 성장주가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도 이런 이슈 지금 되게 지적해 주신 게 맞거든요. 되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저는 만약에 경기 민감주라는 전체 타이틀에서 누가 1등이냐라고 하면 은행주가 그 안에서는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엘드리 해리스가 군사훈련 관련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이 대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매각한 사업 부문을 보면 진입 장벽도 높고 캐시카우일 것 같은데 이 매각한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해당 사업 부분을 매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내부자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아마 여기 경영진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상상해서 이건 답을 드릴게요. 1.45 빌리언이면 15억 불 정도 됩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의 한 3%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대충 시가총액이 이익에 비례한다고 치면 회사 전체 이익의 3%쯤 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엘스리에리스의 경영진이 판단했을 때 이 3% 이익을 매년 내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버리고 사업 구조를 더 단순화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하청업체도 관리해야 되고 이랬을 거거든요. 그 관리하는 게 회사의 ROIC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팔고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자본 규모를 줄이고 ROE를 높이는 게 향후 주가에는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약간 사고방식의 다른 점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 증시가 왜 뭐 장기적으로 어떤지 이런 얘기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미국 사람들은 주가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주가를 꼭 사람을 고용해서 돈 벌어서 올린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보기에 내가 돈을 넣은 거에 비해서 리턴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업부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분명히 요게 ROE를 높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경영진이 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